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좀 잘못 얘기한 것도 있고, 내가 책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려서 얘기를 했는데,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이것은 10개의 위대한 학자들, 역사 속에서, 인류 서양 역사죠. 서양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나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내가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나한테 큰 도움이 된 것들만 소개합니다. 네. 뭐 도움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 말고 나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이게 에언스트 카르시러, 이 책은 읽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것도 독일에서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1874년에서 1945년 그러니까 1993년에 귀국해서 2000년까지 약 7년간 한국은행에서 다시 근무를 했잖아요. 7년인가 8년인가 하여튼 근무를 하는 동안에 그때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유학 기간 중에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시간 때문에 그냥 아등바등하게 살다가 한국은행에 다시 복귀하니까 시간이 널널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때가 아주 황금기였어요. 한 7년, 8년 동안. 에언스트 카시러의 이 책은 인간은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일반 여타 동물과는 달리. 그러니까 1874년에서 1945년이라고 쓴 것은 카시러의 생물 연대를 위에다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을, 그 시대에서 유럽의 역사에서 어느 시대를 경험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생물연대가 굉장히, 저자들의 생물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을 크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간다고? 3가지 활동. 노동, 레이버, 작업, work.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션, 행위. 노동, 작업, 행위. 이 3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노동은 자기의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죠. 먹사니즘. 이재명은 이걸 먹사니즘이라고 줄였던데, 뭐라고 말하든 먹고 사니즘 또는 먹사니즘. 먹사니즘이 짧으니까 더 좋다. 이 먹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work,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연계에 있는 자연물들을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것을 다시 제작하는 활동. 그것이 먹사니즘과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창조적인 인간의 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건축가들이 뭐 한다든지, 또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책을 쓰잖아. 이건 써야 돼. 이런 걸 모르다니. 그러면서 막 내가 열받아서 책을 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막 열받아서 한국은행에 가서,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에 한국은행 연수원에 가서 직원들을 몇 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책 나온 게 바로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책 때문에 내가 한국은행을 떠나서 한국은행에서 그냥 정년퇴직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은행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책을 본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도 아주 좋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 한국은행을 떠나서 컨설팅 회사를 하게 됐죠. 뭔 얘기를 하다가, 작업. 인간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 이 자연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만들어내서 새롭게 더 인위적인 작업을 가함으로써 더 좋게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나는 꼭 자연물은 아니어도 이 세계, 이 사회 현상에 대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나는 그것도 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먹사니즘을 위한 이 노동이 있고,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양하고 이 세계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정치 행위가 있다는 거야. 행위. 인간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야. 나는 작업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 행위라는 것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예술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술가들이 다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의 행위는 뭐냐? 그건 정치적 행위예요. political action이죠. 우리가 하는 모여서 뭐 건민회를 하고 모여서 이런 공부를 하고 모여서 뭔가를 떠들고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정치 행위. 그 행위. 이 한나 아렌트는 정치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연대를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나 아시겠죠? 유대인이거든. 카시로도 유대인입니다. 에언스트 카시로 유대인이고 이 한나 아렌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래서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거기 고국이 아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여러 좋은 책들을 정치 철학자로서 좋은 책들을 많이 배웠죠. 이 한나 아렌트는 젊은 시절에 그 마틴 하이데거를 만나서 마틴 하이데거로부터 철학을 배웠어요. 그 존재, 그 다음에 존재자, 이 존재론에 관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푹 빠져가지고 마틴 하이데거와의 something이 생겼어요. 근데 마틴 하이데거가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총장이 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마틴 하이데거와 헤어지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가서 나중에 누구예요? 칼 야스퍼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칼 야스퍼스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철학으로. 그리고 야스퍼스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는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75년에 사망하죠. 어쨌든 하이니히 브리혀 겁니다. 와 결혼해서 평생까지 동반자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기를 보면 아주 훌륭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훌륭한 철학을 후세에게 많이 남겨줬죠. 두 번째로, 인간의 문제, 마틴 부버. 내가 마틴 부버하고 레비나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다 유대인입니다. 이 마틴 부버도 유대인이죠. 인간의 문제. 이거는 다 알다시피, 나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가 잘 했을 때 된다는 거. 마틴 부버는 워낙 대중적인 게 있어서 여러 선생님 잘 아실 거고, 오늘 잠깐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게 강영한 교수의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지난번에 마틴 부버의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얼굴의 철학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 얘기한 거고, 강영한 교수는 레비나스를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강영한 교수는 52년생인데 나보다 3년 위죠. 우리 형님하고 같은 또래인데 내가 강영한 교수를 한때 독일에서 와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강영한 교수가 쓴 책은 거의 다 내가 다 읽었습니다. 타인의 그리고 이것도 옛날에 나온 책인데 이게 2005년에 나왔나요? 강영한 교수는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네덜란드와 철학을 공부하고 78년 벨기에 정부의 초청 장학생으로 벨기에로 건너가 루뱅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학부와 석사 과정을 루뱅에서 마치고 198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철학부에서 거기서 칸트 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 계명대학 철학과 교수로 왔다가 서강대 철학계 교수에서 정년퇴직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6년인가 퇴직하고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가서 칼빈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철학 신학을 가르칩니다. 철학적 신학이죠. 말하자면 philosophical theology, theological
필로소피가 아니라 원래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신학대학을 가다가 철학에 매료돼가지고 철학과로 옮겨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 양반은 그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데 특히 레비나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레비나스의 말로 얼굴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 강영환 교수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철학적 신학이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철학적 신학이 뭐다. 철학적 신학.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 철학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강영환 교수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가서 철학적 신학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가지고 이게 이런 거로구나 하고 감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적 만남을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얼굴, 타인과 얘기할 때 그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얼굴이 나에게 윤리적 책임을 져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굴의 철학자는 마틴 부버 가지고 임마누엘 레비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와 너.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쓴 시간과 타자라는 책인데 시간과 타자라는 책 이것도 강영환 교수가 번역을 했어요. 문해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요새 살 수 있는지 이건 새로 내가 옛날에 보던 건 이건데 이 책인데 이런 책인데 시간과 타자 이런 책인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표제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다시 아마 발간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밑줄을 많이 쳤어요. 밑줄을 아주 많이 쳤습니다. 왜냐? 내가 왜 레비나스는 특별한 유대인이에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죠. 1906년생이니까 95년까지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분은 레비나스는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소련 땅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러시아 땅에서 태어난 거죠. 리투아니아에, 지금 리투아니아, 바로 거기서 태어나서 러시아가 자기 모국어고, 그런데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 당연히.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뭡니까? 그 성경이나 탈무드 이런 것들을 전부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갖췄어요. 젊은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치가 들어왔을 때 나치가 점령했을 때 유대인이니까 그 부모와 자기 남동생 둘이 더 있었는데 남동생들이 다 살해됐습니다. 자기 식구 중에 자기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자기의 철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래서 그 위대한 유대인 종교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강영환 교수가 이 타인의 얼굴이라고 쓴 이 책은 레비나스 철학을 그대로 레비나스가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왜 유대인 철학자들의 관심을 갖게 됐냐?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고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시간과 타자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시간과 타자, 그 사이에 인간이 있는 거죠. 아까 그 강영환 교수가 쓴 타인의 얼굴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 속일 수 없는 그 얼굴. 윤석열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어떻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이쁘냐 멋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잖아. 우리가 얼굴을 그 싸대기로 때리기가 어렵잖아. 왜? 얼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엠마누엘 레비나스 같은 이런 유대인 철학자들도 있지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알죠?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빅터 프랭클이 그건 심리학자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학자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쓴 책들 보면 정말 인간이 어떤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그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치 시대에 살아남은 후에 쓴 위대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 인간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미리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도 인간에 관한 이런 깊은 사유의 세계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을 알고 인터뷰를 하는 것과 겉에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인터뷰를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난 손석기의 인터뷰를 보다가 가끔 내가 실망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손석기의 인터뷰,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 이런 걸 보면 자기 인생을 걸고 삶과 죽음의 사선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의 그 인간에 대한 깊은 고뇌 속에서 살아본 사람이라야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애들이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인사조직론을 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읽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대부분 이거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빅터 프랭클이나 프리모 레비와 관련돼서도 기회가 되면 소개하고 우리 건민 내에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기문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양 진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읽다기보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양 진단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인사평가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사평가, 영양진단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헷갈림 없이 단호하게 결정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런 유명한 인물들에 의해서 알게 됐죠. 단호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봉주를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삶의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삑사리가 날지 알 수 없어요. 정봉주 이외에 7명 중에서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사람들이 일관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이해한다는 것이 뭔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글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가 맡은 직무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문적 소양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노동하기도 하고 여기서 취미라는 것은 아까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작업 또는 행위죠.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위죠. 나 혼자 있는 행위야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행위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죠.
정치 행위죠. 정치 행위. 정치적 행위는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내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전략, 조직을 내가 실제로 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정치적 행위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을 관리해.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건강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건강 관리가 그렇게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 왔을 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젊었을 땐 잘 몰랐다가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 자식들이 오면 늘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런 잔소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 소양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진리의 길 위를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 조직론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우리가 받듯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이유는 우리 국가가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 내가 속한 기업이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 내가 속한 가정이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